마르크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1848년 2월 런던의 한 인쇄소에서 얇은 책자 하나가 세상에 나왔지요. 23페이지짜리 작은 팸플릿이었습니다. 제목은 공산당 선언이었고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 문장 하나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각국의 정부들이 긴장했고 귀족들이 두려워했고 노동자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로부터 1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련이 무너졌고 냉전이 끝났고 공산주의는 실패한 실험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마르크스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독일의 정치 철학자였죠.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마르크스의 책이 다시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삶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은 걸까요?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왜 나는 일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이 질문들이 150년 전 마르크스가 했던 질문들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르크스를 공산주의의 혁명가로 소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마르크스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를 평생 연구한 철학자였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물었던 사상가였습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트리에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가정 출신이었지만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했고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본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지요. 23살에 박사학위도 받았지요. 그런데 당시 프로이센 정부는 마르크스의 급진적 사상을 위험하게 보았기 때문에 대학 교수 자리를 얻지 못했고 신문 편집장으로 일하다가 탄압을 받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르크스의 삶은 망명과 가난의 연속이었지요. 파리로 브뤼셀로 다시 런던으로 평생 쫓기며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런던이었는데 그곳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녀가 6명 태어났는데 그 중에 3명은 어린 나이에 죽었지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자신도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르크스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 매일 나가서 경제학과 철학을 공부했지요. 그렇게 쌓인 연구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거래할 이야기는 마르크스의 사상 속에 담긴 삶의 진실입니다. 공산주의가 옳으니 그러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인간에 대해, 노동에 대해, 불평등에 대해 말했던 지금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단계 마르크스는 누구일까요? 혁명과 이전의 한 인간. 1835년 여름 17살의 칼 마르크스가 짐나지움 졸업시험에서 쓴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에세이 제목은 직업 선택에 대한 한 젊은이의 성찰이었지요. 그 에세이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짐도 그를 짓누를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17살 소년이 쓴 문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마르크스의 평생을 예고하고 있었지요. 실제로 마르크스는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인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평생 가난함과 고통 속에 살았으니까요. 카를 하일리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독일 라일란트 트리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지요. 아버지 하일리 마르크스는 변호사였어요. 유대인 가문이었지만 직업적 이유로 기독교로 개종했지요. 어머니 헨리에타는 네덜란드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집안은 중산층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마르크스는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부족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르크스는 책을 좋아했어요. 특히 문학을 좋아해서 게테와 셰익스피어를 즐겨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루트비 폰 웨스트팔렌이라는 귀족이 어린 마르크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집에 자주 놀러가서 그리스 신화와 셰익스피어를 함께 읽었지요. 그리고 그 집에 딸 애니 폰 웨스트팔렌과 사랑에 빠졌어요. 애니는 마르크스보다 4살 위였고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쉽지 않았어요. 신분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니는 마르크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평생 가난과 고통의 삶이 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마르크스 곁에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본 대학교에 입학해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법학보다 철학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베를린 대학교로 옮겨서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했지요. 당시 베를린 대학교는 헤겔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마르크스는 헤겔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 역사의 발전 법칙, 정신의 자기 실현 이것들이 나중에 마르크스 사상의 뼈대가 됩니다. 23살에 마르크스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크로스 자연철학의 차이였습니다. 굉장히 학술적인 주제였는데 그 안에 이미 마르크스 특유의 급진적인 시각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마르크스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로이센 정부가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학자들에 대해 대학에서 내쫓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도 교수 자리를 얻지 못했지요. 대신 켈른에서 신문 편집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인 신문이라는 진보적인 신문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거기서 사회 문제, 농민 문제, 빈곤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에 눈을 뜨게 되었지요. 철학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신문은 곧 정부의 탄압으로 폐간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파리로 망명했지요. 파리에서 마르크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리드리 엥겔스를 만났기 때문이죠. 엥겔스는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아버지 공장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마르크스와 처음 만났을 때는 두 사람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그 만남이 평생의 우정과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마르크스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엥겔스의 지정적 도움이 덕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브뤼셀로, 브뤼셀에서 다시 파리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런던으로 마르크스의 삶은 망명과 추방의 연속이었죠. 유럽 각국 정부가 그의 사상을 위험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런던에 정착한 마르크스는 소지역의 작은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방 2개짜리 집에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살았지요. 극심한 가난이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날도 있었고 가구를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녀 6명 중 3명이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마르크스 자신도 종기와 간 질환으로 평생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르크스는 매일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 나갔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열면 들어가서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경제학 문헌, 역사 자료, 통계 수치 그들을 읽고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작업이 수십 년에 걸쳐 쌓여서 결국 자본론이라는 책이 됐던 겁니다. 마르크스는 1883년 3월 14일 런던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64살에 죽은 거죠. 임종을 지킨 것은 엥겔스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죽음을 전하는 엥겔스의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한 뼘 짧아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11명 뿐이었지요.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후에 마르크스의 이름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라한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역사를 바꿨다는 것이 마르크스라는 인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소외된 노동, 일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일은 원래 힘든 것이고 행복은 일이 끝난 후에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일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 존재인데 현대의 노동 방식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소외 이론의 핵심입니다.
소외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인데 내 것이 아닌 느낌, 내가 하는 일인데 내 일이 아닌 느낌,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아닌 느낌, 그 낯설고 공허한 감각이 바로 소외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출발했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고 위험하면 도망치고 번식기가 되면 짝을 찾습니다. 거기에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먼저 머릿속에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집을 짓기 전에 머릿속으로 집의 모양을 그려보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기 전에 어떤 맛을 낼지 구상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노동입니다. 마르크스에게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도공이 흙을 빚어 항아리를 만들 때 그 항아리 속에 도공의 생각과 감각과 기술이 담기는 겁니다. 목수가 나무를 깎아 의자를 만들 때 그 의자 속에는 목수의 손길과 경험과 창의성이 담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노동이 담긴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데 자본주의적 공장 노동은 이것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19세기 공장을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15시간씩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를 조이거나 실을 감거나 상자를 포장하거나 끝없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완성된 제품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랐고요. 그냥 주어진 동작을 반복하다가 퇴근하는 거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소외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노동자가 만든 것은 노동자의 것이 아닌 겁니다. 공장주의 즉 자본가의 것이 되는 겁니다. 노동자는 그것을 팔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인데 자신의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가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순간부터 노동자는 자신이 만든 것으로부터 소외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노동 자체가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노동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장 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거죠. 노동자는 일하면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계의 부품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비로소 자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일하는 동안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간 본질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외된 노동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질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창의성, 상상력, 자율성 이런 것들이 공장 노동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이 가진 가장 인간적인 능력들을 잃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다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놓입니다. 누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동료가 아니라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소외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공장 노동만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현대의 사무직 노동자도 비슷한 소외를 경험합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회사의 성과가 자신의 것이 아닌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하는 그 공허함이 바로 소외의 감각입니다. 마르크스가 이 소외 이론을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노동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일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 당연함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노동이 고통스러워야 하냐고, 왜 일하는 것이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어야 하냐고 물었지요. 인간은 원래 일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했지요. 50대, 60대를 살아오시면서 이 소외의 감각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십 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그 일이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들의 기대를 위해 일하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입니다. 마르크스는 그 감각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주의 문제라고 했지요. 인간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짜여진 사회와 경제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가 이 질문을 150년 전에 이미 던졌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일하면서 행복하지 않은가요? 그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자본주의의 민낯,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마르크스가 150년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놀랍게도 지금도 똑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평생 연구한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물이 바로 자본론이라는 책이고요. 자본론은 두껍고 어렵기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핵심 개념들은 생각보다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상품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상품이 되는 겁니다. 물건만 상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동도 상품이 되고 시간도 상품이 되고 심지어 사람의 능력과 감정까지도 상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취직해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노동력을 회사에 파는 것입니다. 내 하루 8시간을 내 능력을 내 에너지를 상품으로 팔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노동력의 상품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잉여가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지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품의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5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5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본가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잉여가치입니다. 노동자가 만들어낸 가치 중에서 임금으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자본가에게 이윤으로 쌓이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지요. 자본가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만들어낸 가치의 일부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자본은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돈이 돈을 낳는 겁니다. 반면에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임금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잉여 가치는 자본가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자본가가 투자를 했으니까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마르크스는 그 논리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처음에 자본을 어떻게 얻었느냐의 것이죠. 마르크스는 모든 자본의 출발점이 결국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자본을 쌓은 것도 누군가의 노동이었고 그 과정에서 착취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본원적 축적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폭력과 수탈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서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상품 물신주의입니다. 이것도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신주의란 물건에 마치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물건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가 그냥 가방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들면 내가 달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이 자본주의가 만드는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상품의 인간적 가치를 투영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상품을 사도록 욕망을 자극하는 것. 그 과정에서 진짜 인간적 관계와 가치는 뒤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마르크스의 이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어떤 동네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마르크스는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물건을 만드는 것인데 물건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가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을 부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어떤 이전 경제 체제보다 생산력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기술 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인정했지요. 다만 그 풍요가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착취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던 겁니다. 50대, 60대를 살아오시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무 노력도 없이도 잘 사는 걸까? 하는 느낌이에요. 마르크스는 그것이 개인의 능력 차이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조 때문이라고 한 거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구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마르크스는 그 자책에서 벗어나서 구조를 보라고 했습니다. 개인을 탓하기 전에 그 개인이 살아가는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4단계, 계급과 불평등.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마르크스가 이 문장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역사를 왕과 귀족의 이야기로, 전쟁과 정복의 이야기로 봐왔던 사람들에게 역사의 진짜 동력은 계급 간의 갈등이었다는 주장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 시각이 왜 지금도 유효한지를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현실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계급은 단순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입니다. 생산수단이란 공장, 토지, 기계, 자본처럼 뭔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이 자본가 계급이고, 이것을 갖지 못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노동자 계급인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 두 계급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요.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가능한 적게 주고 가능한 많이 뽑아내려고 하고, 노동자는 가능한 많이 받고 가능한 적게 일하려고 합니다. 이 충돌이 자본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특히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평등한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가? 왜 불평등한 구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건가 하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그 답을 이데올로기에서 찾았습니다. 이데올로기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입니다. 마르크스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체의 지배적인 생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배계급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생각을 사회 전체에 퍼뜨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생각이 사실은 지배계급의 유리한 이데올로기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퍼지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조를 탓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힘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또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라는 개념도 제시했죠. 하부 구조는 경제적 토대입니다.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하는 경제적 관계들이에요. 상부 구조는 그 위에 세워진 법, 정치, 종교, 문화, 예술 같은 것들이고요. 마르크스는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 관계가 법의 정치와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떤 사이에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결국 그 사이에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역사적 인물론의 핵심입니다. 정신이나 이념이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조건, 즉 경제적 관계가 역사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시각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역사를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혹은 신의 뜻이 실현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계와 계급 갈등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분석한 자본주의의 불평등 구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오르지 않는데 주식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교육 비용이 올라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르크스가 150년 전에 예측했던 자본주의의 모순들입니다. 물론 마르크스의 분석에 모두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측했던 노동자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고 복지 국가의 등장으로 자본주의가 스스로 어느 정도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핵심적인 통찰, 즉 경제 구조가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그 불평등이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당화된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한 분석입니다. 50대, 60대를 살아오면서 이 계급과 불평등의 문제를 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출발점이 달랐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조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구조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5단계,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인물론과 변증법.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막히면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고 돌아가고 때로는 범람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역사는 마르크스에게 그랬습니다. 멈추지 않고 막히면 돌파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역사라고요. 그런데 그 흐름에는 방식이 있다고 마르크스는 봤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방식에 따라 역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물론적 변증법입니다. 어떻게 들리죠? 그런데 하나씩 풀어보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변증법부터 이야기할게요. 변증법은 원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만든 개념입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변증법의 기본 구조는 이래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반대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정반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봉건제도라는 구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이 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이 그 땅에서 일하는 구조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생기고 새로운 계급이 부르주아지가 등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력이 봉건 귀족과 충돌했습니다. 그 충돌의 결과로 프랑스 혁명과 같은 대변혁이 일어났고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했던 겁니다. 봉건 제도가 정이라면 부르주아지의 등장이 반이고 자본주의 사회가 합인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 과정이 자본주의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봤습니다. 자본주의가 정이라면 노동자 계급이 등장에 반이 되고 그 충돌로 결과로 생긴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헤겔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헤겔은 역사를 정신적 발전으로 봤습니다. 세계 정신이 스스로 실현해 가는 과정이 역사라고 했지요. 마르크스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 즉 경제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사회 전체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물론입니다. 헤겔이 세상을 머리로서 있는 것을 봤다면 마르크스는 그것을 발로 서게 만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이 생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인물론적 시각이 마르크스 사상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역사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이 각 단계마다 지배적인 생산 방식이 있고 그 생산 방식이 바뀔 때마다 사회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원시 공동체에서는 다 함께 협력해서 생존했습니다. 계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그것을 독점하는 계급이 나타났지요. 그게 고대 노예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예제에서는 주인이 노예의 노동을 착취했죠. 그 다음 봉건제에서는 귀족이 농민의 노동을 착취했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농자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 착취의 역사가 끝나는 단계가 공산주의라고 봤습니다. 생산수단을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급이 사라지는 사회이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받는 사회, 그것이 마르크스가 꿈꾼 최종 목표였습니다. 물론 이 예측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요. 소련과 중국에서 공산주의를 비방한 사회가 등장했지만 마르크스가 꿈꾸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억압과 불평등이 생겨났지요.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이론이 너무 단선적이고 도식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같은 단계를 밟아서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사고 방식 자체는 지금도 유용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 안에 모순이 있고 그 모순이 충돌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자본이 등장했어요. 플랫폼 경제, 긱 이코노미, 인공지능 이것들이 기존의 경제 구조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과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살아있다면 지금 이 변화를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아마 변증법적으로 봤을 겁니다. 지금의 충돌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지를요.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지금의 구조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 변화는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것이 마르크스의 역사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지금의 불평등한 구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다 인간다운 쪽으로 가기 바랐던 것이 마르크스의 진심이었습니다. 6단계 마르크스의 인간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의 철학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물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물었고 칸트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질문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대답했지요. 인간 노동이라는 존재라고요.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마르크스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마르크스에게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고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앞서 소의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머릿속에서 먼저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 창조적인 과정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인간과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은 개인 안에 있는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비로소 인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언어도 없고 문화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없다면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언어, 지식, 문화, 예술 이 모든 것이 수천 년에 걸친 인간들의 협력과 축적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은 이 거대한 유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시각에서 개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자본주의를 퍼뜨리는 이데올로기 중 하나가 개인주의예요. 각자가 알아서 노력하고 성공하고 책임지는 것.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것이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노동과 협력 위에 서 있는데 마치 혼자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억만장자도 혼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로를 닦는 노동자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사들, 기술을 개발한 수많은 과학자들,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기여 위에 그 성공이 있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강제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 인간은 가장 충만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꿈꾼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소를 물고 저녁 식사 후에는 비평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냥꾼이거나 어부거나 목동이거나 비평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묘사가 참 흥미롭습니다. 마르크스가 꿈꾼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나의 역할에 고정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지금 우리 사회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대부분 직업 하나로 정의이 됩니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교사다, 나는 주부다. 그 역할 이에 것들은 취미나 부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존재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회사원, 그림을 그리는 교사, 글쓰기를 죽이는 주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에요. 마르크스는 한 가지 역할에 인간을 가두게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했죠.
마르크스의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성이 고정된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나의 역할에 고정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대부분 직업 하나로 정의합니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교사다, 나는 주부다. 그 역할 위의 것들은 취미나 부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존재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회사원, 그림을 그리는 교사, 글쓰기를 즐기는 주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한 가지 역할에 인간을 가두는 것 자체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했지요. 마르크스의 인간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경쟁적으로 만드는 사회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면 인간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마르크스를 혁명가로 만들었죠. 인간은 원래 이렇다는 신념 대신에 구조를 바꾸면 인간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50대, 60대를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마르크스는 그 질문들이 사회 구조가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들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지, 왜 나 자신으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마르크스는 그 답을 개인 안에서 찾지 말고 그 개인을 둘러싼 구조 속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마르크스에게 그것은 강제나 필요의 의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박하고 근본적인 바람이 마르크스를 평생 가난과 고통 속에서 연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7단계 마르크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가 진짜 말하려 했던 것은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진 1991년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마르크스가 틀렸다고, 공산주의는 실패했다고, 자본주의가 이겼다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소련의 분기가 마르크스의 실패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마르크스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입니다. 마르크스가 꿈꿨던 사회는 소련이나 중국이 만든 사회와는 사실 전혀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를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궁극적으로 국가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계급이 사라지면 국가도 필요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련은 어떻게 되었나요? 국가 권력이 오히려 더 강해졌고 스탈린이라는 독재자가 등장해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착취와 억압이 다른 형태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실패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권력의 실패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크스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폭력혁명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공산당 성원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가 있었고 지배계급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혁명의 방식이 반드시 폭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폭력혁명은 불가피한 경우의 수단이었지 마르크스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또 마르크스 개인의 자유를 무시했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을 집단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크스가 꿈꿨던 것은 오히려 개인이 더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하나의 역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사회예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야말로 인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봤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 자본가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그 구조 속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진짜 말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단순한 이윤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그냥 생산 비용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살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또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문장이 마르크스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도 멈추지 말고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마르크스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운동에 직접 참여하였고 국제노동자협회를 조직하고 현실 속에서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르크스에 대해 또 한 가지를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이 교조화되고 경직되는 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론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당시의 현실을 분석한 하나의 시각이라고 봤던 거지요. 현실이 바뀌면 분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의 이론을 교조화해서 모든 것에 적용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마르크스 본인의 정신에서 멀어져 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르크스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념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질문들을 봐야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한가? 왜 부는 소수에게 집중하는가? 왜 인간은 일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15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그의 예측에 틀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던진 질문들의 날카로움은 인정해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읽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그의 통찰에서 배울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마르크스를 제대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50대 60대를 살아오시면서 마르크스라는 이름에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두려움이었나요? 반감이었나요? 아니면 궁금함이었나요? 냉전시대를 살아온 세대에게 마르크스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의 색안경을 벗고 보면 마르크스는 결국 이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인간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귓가를 울립니다. 평생 마르크스는 가난했습니다. 8단계 마르크스가 50대에게 건네는 말. 평생 가난했습니다. 망명지를 전전했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몸은 늘 아팠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 나가서 책을 읽고 원고를 쓰고 편지를 쓰고 동료들과 토론했죠. 왜 그랬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를 밝혀내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마르크스에게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마르크스다운 삶이었습니다. 소외되지 않는 노동,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믿는 일을 하는 삶. 마르크스는 그것을 이론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몸으로 살았습니다. 마르크스가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주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살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마르크스는 그 자책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각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바꿀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를 물을 때 나 자신을 탓하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구조를 먼저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눈이 생기면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노동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소외의 핵심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것이 아닌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 오신 분들 혹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이 해온 일 속에 당신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냐고요.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일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그것이 이미 의미 있는 노동이었다고요. 세 번째는 연결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내 것만 챙기기, 경쟁에서 이기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연결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경향이 많지요. 직장에서 은퇴하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가족관계도 달라집니다. 그 공백이 이로움과 공허함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진정한 연결이라고 했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변화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역사관의 핵심은 역사는 항상 변해왔다는 겁니다. 지금의 구조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고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막막해도 지금의 상황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그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마르크스가 말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의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이 순간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꿈꾼 이상적인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사상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강제나 필요의 의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는 것,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 경쟁이 아니라 협력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들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소외를 벗어난 일상적인 방법들입니다. 마르크스는 평생 인류를 위한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가족은 극심한 가난 속에 두었어요. 이것이 마르크스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세상가였지만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해방을 꿈꾸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충분히 돌보지는 못한 겁니다. 이 모순은 오히려 마르크스를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위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일상에서는 실수하고 균형을 잃고 모순 속에서 사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알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변화하고 싶으면서도 익숙한 것을 머무는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마르크스는 묘비에 이렇게 새겨진 말을 남겼습니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삶이 이렇다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 내 삶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마르크스가 150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11명, 1883년 마르크스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마무리에 철학자들은 해석했을 뿐 중요한 것은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평생 싸웠던 사람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11명 중 한 명이었던 앵겔스는 그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한 뼘 짧아졌습니다라고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난 지 14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소련이 생겼다가 무너졌고 냉전이 시작됐다가 끝났고 자본주의라는 위기를 맞았다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격동 속에서 마르크스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마르크스로 돌아갔어요. 왜일까요? 그가 던진 질문들이 아직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할까? 왜 부는 소수에게 집중 안 될까? 왜 인간은 일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걸까?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15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고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은 유효할 겁니다. 오늘 함께 걸어온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인간 도구 아니라는 겁니다. 이윤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소박하고 근본적인 주장이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입니다. 50대 60대를 살아오시면서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해오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마르크스의 말대로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제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이 진짜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르크스가 150년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초대입니다.